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동영상은 지난번 9월 8일, 9월 8일자 그 휴강에 대한 수업 동영상 보강 녹화분이 되겠습니다. 어, 사실 좀 코로나19 기간 2년을 동영상 촬영을 했을 때는 굉장히 익숙해져 있었는데 일단 지난 학기부터 이제 오프라인 수업을 이제 하면서 오랜만에 이 동영상 촬영을 하니까 상당히 좀 어색하네요. 좀 낯서네요. 자, 어쨌든 그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그 강조를 했던 내용이 기회비용이었습니다. 기회비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어떤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행복, 만족감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데 대부분의 그런 행복이나 만족감은 소비 행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러나 그러한 소비 행위를 위해서는 유형, 무형의 재화와 서비스가 생산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을 생산하기 위한 자원은 항상 부족하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그러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이용될 수 있는 양보다 훨씬 적다. 이러한 문제에 이제 직면하면은 우리가 여기서 PPT에서 그때 이제 보여드렸다시피 희소성의 문제에 직면을 하게 되고 이 희소성의 문제로부터 사실 경제학이라는 학문의 어떠한 그 거대한 주제가 도출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이 플로우 차트의 흐름을 보면 이 희소성으로 인해서 어떤 희소한 자원을 그럼 어떻게 배분을 할 것이냐, 어떻게 배분을 할 것이냐의 문제. 사실은 좀 더 근원적으로는 밑에 플로우 차트를 먼저 설명을 해야 됩니다만 그림이 일단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이런 희소한 자원을 배분할 것이냐. 그 다음에 배분을 어떻게 하든지 사람들은 그런 희소한 자원을 획득하기 위해서 경쟁을 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희소성과 경쟁이라는 두 단어가 연계되어 있다는 거, 그 두 단어에 대해서 우리는 충분히 논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희소성에 직면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경제학이 하고자 하는 건데 위의 문제는 사실 굉장히 정치 경제학적 문제입니다. 배분 기제를 어떻게 한 사회가 선택할 것이냐. 두 번째는 사실은 밑에 이 플로우 차트는 사실은 이 경제학이 정말 주되게 하는 것이죠. 희소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자원을 그럼 어디다가 왜냐하면은 인간 개개인도 그렇고 어떤 그 가정도 그렇고 어떤 사회 전체적으로 기업도 그렇고 사실은 어느 하나만을 할 수는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한 개인을 보더라도 그 시간을 통해 가지고 예를 들면 학생 여러분의 경우에 공부도 해야 되고 친구도 만나야 되고 그 다음에 가족 구성원들과의 시간도 보내야 되고 취미 생활도 해야 되고 굉장히 많은 것들 이제 해야 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을 해야 되죠. 그렇다면은 친구 만나는데 1시간을 쓸 것인가 2시간을 쓸 것인가부터 해가지고 희소한 적 24시간이라는 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선택을 해야 된단 말이죠. 선택을 한다는 것은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개념이고 시험에 난다고 분명히 강조해 드렸습니다. 선택을 한다라는 것은 어떠한 그것이 최선의 대안이기 때문에 선택을 했고 그렇지 못한, 그거보다 못하다고 여겨지는 어떤 대안들은 포기가 된 거예요. 대안이 하나일 수도 있지만 복수로 존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포기가 된 거거든요. 그 포기된 것들의 그 가치, 그 중에 포기된 것 중에 가장 좋은 거, second best라고 하죠. first best는 내가 초이스를 한 거고요. 선택을 한 거고, 그 다음에 내가 포기를 했을 때 second best, 그 포기된 것 중에 가장 가치가 높은 것의 가치를 우리가 암묵적 비용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회비용은 요 명시적 비용, first best에 들어가는 비용과 바로 그 명시적 비용이라고 했죠. 그래서 명시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을 합한 것이 기회비용이다 말씀을 드렸고 결국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 기회비용이라는 것이 어떤 식으로 변하느냐. 이건 사실은 어떤 제도적인 환경에 의해서 변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제도적인 우리 개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적 요소들, 그 중에 굉장히 경제학에서 주목하는 것은 제도인데요. 경제 제도일 수도 있고 사회 제도, 문화 제도 여러 가지 제도가 우리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데 이러한 제도를 변경시켜내는 거죠. 결국 그것이 소위 말해서 경제학에서는 경제 정책의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경제 정책의 변화는 결국 의도하는 게 무엇이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기회 비용들을 변화시켜내서 이 선택을 바꾸도록 하는 그러한 것들이 바로 경제 정책의 중요한 이슈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단 차트까지 일단 여러분이 숙지를 좀 해주시고요. 그래서 이 예를 받고 다음 수업 시간에 예를 하나 더 드려보려고 그래요. 확실한 이해를 위해서.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한번 얼핏 지나가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어떤 편익과 우리가 편익은 우리가 얻는 좋은 것, 비용 그것을 위해서 지불해야 되는 대가, 이 편익과 비용의 문제를 다시 한번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기 오염을 대기에 지금 우리 미세먼지부터 뭐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이런 공기 오염을 제거하는 경우 우리 개개인은 훨씬 더 양질, 이 좋은 공기를 마심으로 해가지고 건강해진다는 그러한 건강이 나아진다라는 편익 좋은 거죠. 베네핏이라는 것을 영어 단어 베네핏을 보통 경제학에서 편익이라고 다른 영역에서는 다르게 쓰임 다른 단어를 씁니다만 경제학에서는 편익이란 보통 이제 수익 이런 표현을 씁니다만은 우리가 경제학적 맥락에서는 편익이란 단어를 많이 쓰고요. 공기오염을 일으키는 큰 주범은 제가 이해하는 한 일단 큰 것은 석탄 발전소 등의 그 재래적인 화력 발전소로 인해서 생겨나는 그러한 그 대기오염 물질들 플러스 그 다음에 특히 이제 도심 지역에 심한 것은 자동차죠. 자동차의 매연. 물론 뭐 자동차 제작 기술이 발전으로 인해서 그런 매연을 감소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기술적 장치들이 발명되어 왔습니다만 어쨌든 지금도 이것이 큰 요인 중에 하나죠. 그런 것과 두 번째 것과 맥락을 우리가 이어서 우리가 근데 편익을 마찬가지로 우리가 효용이라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렸다시피 효용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것, 이 우리 개개인들 최대화하고자 하는 것들이 개개인들의 원하는 바인데 경제학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던 건 뭐냐면 제약 조건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죠. 항상 제약 조건이 존재합니다. 편익을 무제한도로 얻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편익을 얻고자 할 때 반대쪽에서는 비용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편익에 대해서는 비용이 발생을 한다는 걸 여러분이 반드시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인생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도 내가 좋은 걸 얻기 위해서 들어간 어떤 비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편익은 존재하지 않으며 문제는 때때로 이 비용이 편익을 초과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편익을 추구함에 있어서 비용을 고려하지 않으면 오히려 마이너스 편익을 얻게 되는 경우도 우리가 가끔씩 목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그 공기오염, 대기오염과 관련해서 도심, 특히 이제 대도시 같은 경우 이런 대구 같은 경우에 큰 도시들 보면은 자동차 운전을 극한적으로 억제하는 경우 완전히 깨끗한 공기를 얻을 수 있지만 예를 들면 자동차가 극단적인 예입니다. 예.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그냥 자동차 운전을 완전히 갖다 금지시키는 거죠. 예를 들면 좋다. 그렇다면은 뭐 너무 극단적이니까 우리가 지하철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버스라든가 택시도 제외하고 이 정도 두 가지 정도 물론 노선 확충을 한다는 전제 조건 하에 이 두 가지 그것도 시간이 엄청 걸리겠죠. 이 두 가지만 만약에 운행을 하게 한다라고만 봤을 때도 그죠? 굉장히 공기의 질은 깨끗하겠지만 사실은 이로 인한 개개인 사회 구성원 개개인의 어떤 불편은 엄청날 거예요. 그걸 뭐 이동 불편의 비용이 클 거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 승용차를 운전한다는 것이 어떤 이동의 어떤 편리함만이 존재하는 건 아니거든요. 상당한 효용이 감소가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효용 감소분, 이러한 비용, 전체 사회적인 비용을 감안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주의할 것은 경제학자가 혹은 경제학자라고 거창하게 얘기하지 않더라도 경제학 원론 수준에서라도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 중에 한 측면만 고려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주변을 나중에 이렇게 생활을 하시다가 친구들과의 대화라든가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거라든가 심지어 공익적인 거에서 보시면은
이 둘을 균형 있게 바라보면서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경우를 아주 가끔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걸 찾아내는 것도 이런 공부를 하는 어떤 실제적인 어떤 그 효용이 있는 것이겠죠. 공부의 효용이 존재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특히 이 비용 편익 분석이라는 단어를 상당히 신문이나 이런 데서 많이 이제 맞닥뜨리게 되는데 어떤 경우냐 주로 공익사업, 공익사업의 경우에 여러분이 요거 뭐 예를 들어서 잠시만요. 우리가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이것도 오랜만에 쓰니까 어떤 이 공익 잘 안 써지네요. 이 공익 사업이 있답니다. 이렇게 공익 사업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예를 들면 이제 한 사회의 인프라스트럭처를 이제 구축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이런 얘기가 있겠네요. 예를 들어서 그 지금 이제 대구의 3호선이 개통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이제 3호선을 개통을 했던 당시 또한 지금 이제 그것도 결정이 난 상태죠. 1호선의 요 동쪽 끝과 경산의 하양 쪽을 연결하는 그러니까 연장이죠. 1호선 연장을 하는 이런 걸 결정할 때 항상 비용 편익 분석을 합니다. 항상 비용 편익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지자체 사업, 그 다음에 어떤 뭐 정부의 사업, 이런 어떤 예산에 투입이 되는 사업에 있어서 비용 편익 분석이 항상 이루어진다는 거. 요거 한번 여러분이 명심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 항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부나 지자체가 어떠한 그러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어떤 경쟁을 통해서 선출된 연구진을 통해서 그 사업의 비용 편익 분석을 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절대 1차적으로 그것이 없으면 예산 집행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용 편익 분석. 만약에 지하철 3호선을 대구에서 개통을 하는 경우에 편익은 무엇이 있으며 그것을 경제적인 가치로 환산하면 얼마가 되며 또 비용이 들어가는 경제적인 가치가 환산이 확실히 쉽지요. 편익보다는. 그죠? 시민의 편안함의 증대 이거를 갖다가 금전적인 가치로 환산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비용보다는 훨씬 여의치가 않죠. 어렵죠. 그래서 비용 이걸 둘을 비교를 해서 편익이 큰 경우에 사업이 집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그래서 비용 편익 분석. 그러나 한 사람이 우리 같은 개인이 삶을 살아갈 때도 비용 편익 분석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이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또 경제학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경제 분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경제 분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인데 보시면은 이거 옛날에 이거 한꺼번에 다 지우는 걸 배웠었는데 아, 이거 어떻게 하는지 잊어먹었어요. 자, 이 한계라는 개념, 한계. 근데 이게 이제 한계가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많이 그런 말을 쓰잖아요. 한계에 봉착했다. 한계에 봉착했다. 혹은 한계적 계층, 어떤 사회 주변부 계층. 이 한계라는 게 이게 한계적이 이게 이제 명사가 margin이고요. 한계적 하면 이제 형용사가 marginal인데요. 이 margin이라는 게 이제 사회학에서 보면 항상 사회가 이렇게 있으면 사회에 소외되어 있는 어떤 주변부 계층, 여기에 이제 있는 사람이 마지널하다, 마지널한 계층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그 마지널은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얘기하는 건 그게 아니고 어떤 추가적인이라는 의미입니다. 추가적인. 우리가 얘기하는 이 한계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한계적이다. 어떤 marginal하다. 한 것은 항상 여러분이 명심하셔야 될 게 추가적인인데 이제 하나를 추가한다면 기업에 여러분 이제 경영학과 하시니까 이런 우리 나중에 배우는데요. 기업 이론을 배울 때 추가적 한계 비용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한계 비용.
자, 어떤 우리가 제조업체를 생각을 해볼게요. 이 제조업체는 이제 눈에 띄는 어떤 재화를 생산하는데, 예를 들면 이제 지금 9개를 만약에 했고, 추가적으로 10개째,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한 단위를 더 생산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뭐냐? 이것을 생산물이 9개인 것에 9개를 생산한 상태 속에서 10개를 생산하는 한계 비용이다. 그러니까 하나를 더 추가적으로 생산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 한계 비용. 근데 이게 9개를 생산한 상태에서 10개째를 추가적으로 한 단위 더 생산할 때의 한계 비용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왜 이게 사실은 제일 정확한 표현인데, 그러니까 한계 비용을 추가적으로 한 단위를 더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하는 것보다, 왜 앞에 설명 9개를 생산한 상태 속에서 만약 10개째를 추가적으로 한 단위 더 생산할 때 들어가는 비용을 한계 비용이라고 하는 게 왜 정확하냐면, 8개를 생산한 뒤에 9개째를 생산할 때 한계 비용과 9개를 생산한 뒤에 10개째를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한계 비용이 다를 수가 있어요.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만약에 우리가 간략화시켜서 그냥 한계병 생산물을 추가적으로 한 단위 더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추가적인 비용이라고 할 때도, 지금 몇 개를 생산했는데 그 다음 추가적으로 몇 개째를 생산한다는 거다라는 개념을 머릿속에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효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장 많이 이제 맞닥뜨리게 되는 단어가, 지금 우리가 미시경제학적 논의를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한계 효용과 한계 비용입니다. 한계 효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재화를 혹은 어떤 서비스를 지금 한 5개를 소비했는데 추가적으로 내가 6개째를 소비하고 한다면은 얼마만큼의 효용이 이제 획득이 될 것이냐. 그것이 한계 효용입니다. 아시겠죠? 그것이 한계 효용입니다. 한계라는 것의 의미는 항상 여기 보이다시피 추가적으로 한 단위를 더 라는 의미인데요. 여러분이 이제 경제학에 이해해서 배울 때는 그렇게 이해해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사실은 이 한계라는, 경제학에서 한계를 조금 더 색깔이 한계라는 것의 의미는 사실 그 미분과 개념이 있습니다. 미분과 개념이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한번 어떤 우리가 미분과 관련이 있습니다. 수학적으로. 그거는 우리가 아마 안 다룰 테지만 연관이 돼 있다는 걸 언제 한번 집중적으로 아마 여러분께 논의를 해드릴 시간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한계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상태 속에서 좀 논의를 하자면, 우리가 어떤 한계라는 의미는 이제 소비자의 입장에서 우리가 보는 거예요. 효용의 측면에서. 자, 점심으로 우리가 보통 일상적으로 바쁘고 그럴 때도 그렇고, 혹은 그냥 밥이나 면보다는 그냥 오늘은 햄버거 먹어야 되겠다 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점심으로 햄버거 1개와 탄산음료를 지금 먹었어요. 근데 이런 경우 실제적으로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아직 약간 배가 고픈 것 같아요. 그죠? 아직 약간 배가 고파요. 근데 사실 여기서 멈춰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인이 과식을 하게 되는 이유가, 먹었는데 뭔가 포만감을 느끼지 못하면, 내가 충분히 먹지 못했나 보다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 그건 아닙니다. 충분히 먹은 상태예요. 약간 부족하다고 느낄 때까지 먹어야 되는데, 저도 잘 안 됩니다. 저도 굉장히 잘 안 돼요. 제일 잘 안 되는 게, 그냥 일상적인 생활에서 제일 잘 안 되는 게 그거예요. 수저를 놓을 타이밍을 상당히 놓친다는 거. 그래서 점심으로 일단 예를 들어 볼까요? 학교 앞에 버거집이 많으니까 특정 거를 이제 제가 광고를 하면 안 되니까 어느 이제 햄버거 집에 갔는데 햄버거 1개와 이제 탄산음료를 지금 막 먹었어요. 약간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1개 이거 더 그렇다면 주문해야 할지 여부를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이 실제로 진짜 많잖아요. 그래서 경제학자들은 이런 상황에서 햄버거를 1개 더 주문할지 여부를 결정하려고 할 때, 2번째 햄버거를 통해서 내가 얻는 추가적인, 하나를 먹은 상태 속에서 2번째 햄버거로 얻을 수 있는 추가적인 효용, 추가 편익이죠. 추가적인 효용과 추가적인 비용을 비교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요 2번째 라인.
근데 이런 결정을 할 때 햄버거의 총편익과 총비용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한 개 먹고 두 개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두 개 먹었을 때 이 전체 효용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두 번째 햄버거를 살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할 때는 항상 이 첫 번째는 의 효용은과 비용은 뭐 전혀 생각하지가 않고 내가 두 번째 햄버거를 살 때 얼마만큼의 효용을 얻을 것이며 비용은 얼마가 될 것이며 그랬을 때 이 과연 효용이 비용보다 클 것이냐. 제가 이제 효용과 편익을 번갈아 쓰면서 얘기하니까 혼동이 올 수도 있지만 편익은 결국은 효용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어요. 개인의 의사결정에서는. 아시겠죠? 그래서 바로 그 두 번째 거를 내가 살까 말까 의사결정할 때는 그 두 번째 거를 사서 소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그 추가적인 효용과 추가적인 비용만을 고려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경제학에서 한계라는 용어는 요거는 나중에 여러분 그 경영학 배울 때도 굉장히 그 중요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개념을 나중에 우리가 이제 수업 시간에 이제 기업 이론에서 결정적으로 배우게 되는데 이런 겁니다. 이 매몰 비용이라는 게 있어요. 매몰 비용. 이게 이제 썬크 코스트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아시지만 이제 썬크라는 거는 이게 이제 싱크, 그다음에 생크, 그다음에 썬크 이렇게 되는 동사거든요. 그러니까 이 싱크 이거 배가 가라앉을 때 싱크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까? 이 썬크는 가라앉은 비용이 그냥 거대한 어떤 비용이 배를 생각하시면 돼요. 큰 배를 비용이 거대한 것이 물의 해저에 그냥 가라앉아 있는 비용. 딱 거기 그림에서 연상되지 않습니까? 물론 기술적으로 그럴 가능성이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옛날에 생각해 보시면은 이게 회복이 안 되는 꺼낼 수가 없는 매몰 비용은 그렇기 때문에 매몰 비용은 한번 기업이 굉장한 거대한 규모로 어떤 뭐 예를 들면은 뭐 기계를 산다든가 뭐 비닐하우스를 짓는다든가 거대 농업 자본의 경우에 거대한 비용을 들여서 뭔가를 했어요. 근데 이것이 나중에 비즈니스를 철수할 때 내가 이제 이 사업을 그만두거나 할 때 회복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매몰 비용. 그렇기 때문에 매몰 비용은 의사결정에서 고려가 되면 안 돼요. 매몰 비용은 이와 관련한 시험 문제도 꽤 납니다. 근데 그거는 그때 실제로 이 내용을 다룰 때 강조를 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거는 좀 나중에 그러니까 매몰 비용이라는 단어는 기억을 해두시면 굉장히 좋고요. 그 경제학에서 한계라는 용어는 추가적인 이런 단어와 동의어이며 아까도 말씀드렸죠. 강조해드렸습니다. 따라서 위에서 우리는 두 번째 햄버거의 한계 편입 첫 번째 거에서 얻은 효용과 비용은 들어간 비용은 우리가 상관없습니다. 두 번째 햄버거를 샀을 때의 추가적으로 얻는 그 한계적인 효용과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그 비용이죠. 한계의 비용을 서로 비교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렇다면 이런 이 한계에 기반을 둔 의사결정과 관련해서 이제 효율성의 개념이 등장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제 뭐 항상 뭐 이제 매 학기 부딪히는 문제죠. 시험 공부를 하는데 알맞은 도대체 몇 시간을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냐. 혹은 장기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조금 이제 노력을 많이 요하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공기업을 준비한다. 이제 공기업 특히 금융공기업 같은 경우에 상경계통 학생들에게 상당히 인기가 많죠. 그래서 금융공기업을 준비하면은 전공 시험이 굉장히 큰 어떤 첫 번째 이제 관문이란 말입니다. 그랬을 때 내가 보통 예를 들어서 뭐 6개월, 1년을 이제 시험 기간 전공 시험을 이제 준비하게 되는데 도대체 하루에 몇 시간씩 공부해야 되느냐 이런 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관심사죠. 그래서 이제 근데 요거는 이제 단기적으로 내가 지금 예를 들면 중간 시험에 어떤 과목을 이제 준비한다고 했을 때 그 전날에 이제 막 지금 예를 들면 시험 공부를 하는데 알맞은 시간은 몇 시간이냐. 결국은 한계. 내가 추가적으로 1시간을 더 투여해서 공부했을 때의 내가 지금 예를 들면은 내일 시험을 봐야 되는데 오후에 시험을 봐야 되는데요. 오늘 이제 오전인데 오후야. 근데 진짜 제가 벌써 이 과목을 위해서 6시간을 공부한 상태예요. 예를 들어서. 물론 그 전에도 공부했어요, 이 과목을. 근데 오늘 이제 마지막 전날인데 6시간 공부했는데 와, 내가 7시간 해야 될까? 그죠? 항상 뭡니까? 그러니까
어느 순간 내가 4시간을 공부했을 때의 의사결정, 5시간을 공부했을 때의 의사결정, 추가적으로 한 시간 더 공부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할 때는 항상 뭐다? 한계의 편입니다. 그 몇 시간을 공부한 상태 속에서의 추가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때 이 한계의 편입과 한계의 비용이 동일해져서 동일해지는 그 시점에서 멈추어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가 동일해지면 효율성이 달성이 되었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효율성이 달성이 되었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아시겠죠? 공부의 한계 편익은 뭡니까? 내일 시험을 봤을 때 추가적으로 얻을 수 있는 점수죠. 그죠? 그러니까 추가적인 점수의 획득. 한 시간을 내가 추가적으로 공부했을 때는 그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얻어지는 것으로 기대되는 점수의 획득이죠. 한계 비용은 뭡니까? 만약에 이제 지금 막 10시에요? 혹은 11시에요? 야, 이거 더 공부해야 되는지. 자, 왜냐하면 충분한 또 숙면, 충분하진 않더라도 어느 정도의 적절한 잠을 자야지 내일 또 좋은 컨디션 하에서 시험을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한계 비용은 뭐냐면은 내가 공부를 1시간 더 함으로써 내가 1시간 덜 자게 되는 바로 그 수면 시간의 감소가 공부의 한계 비용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 그림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MBMC라고 되어 있는 것은 Marginal Benefit, Marginal Cost고요. 여기 보시면은 Marginal Benefit, Marginal Cost가 이렇게 여러분이 두 개의 직선이 교차하는 이 그림을 앞으로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이 수업 시간에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실은 뭐다? Marginal Benefit은 우하향. 여러분 요런 단어 좀 어색할까요? 잘 보시면은 이 우하향 뭐 다 아시겠지만 이제 우하향 그러니까 우측으로 내려갈수록 그죠? 우측으로 갈수록 하향 아래로 내려간다 이런 뜻이거든요. 아래로 내려간다. 그러니까 이게 우측으로 갈수록 그죠? 이쪽에서 0에서부터 이쪽으로 쭉 갈수록 이것은 우하향 하죠. 이거 파란 선은 거꾸로 빨간 선은 뭡니까? 우상향 하게 되죠. 우상향. 잘 보시면 마지널 베네핏 한계 편익은요 항상 우하향 하고요. 한계 비용은 거의 항상 거의라는 표현을 쓴 것을 유의하십시오. 거의 항상 우상향 합니다. 아시겠죠? 이 사실은 단순한 기울기에도 상당히 많은 경제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수요 공급을 배울 때 또 자세히 논의를 할게요. 어쨌든 여기서 여러분이 유념해 두실 것은 이 한계 편익이라는 거는 내가 지금 5시간을 공부한 상태 속에서 추가적으로 1시간을 더 공부하게 되면은 이게 그 전에 4시간을 공부했을 때 1시간을 더 추가적으로 공부했을 때보다 편익이 떨어져요. 준다는 겁니다. 비효율성이 생겨나는 거죠. 그죠? 대신에, 반면에 비용은 증가합니다. 계속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 연한 녹색 구간은 어때요? 파란 선이 빨간 선보다 위에 있으니까 아직은 추가적으로 1시간, 내가 여기 1시간 공부한 상태거든요. 1시간 공부했는데 추가적으로 1시간 공부하면 어쨌든 뭐다? 이 빨간 선보다 파란 선이 위에 있다는 거는 뭐예요? 마지널 베네핏이 마지널 코스트보다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1시간 더 공부를 하는 게 더 효율적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1시간에서 멈추면 안 돼요. 왜냐면 이게 지금 부등호 관계에 있기 때문에 앞에 페이지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동일해져. 그죠? 동일해져. 동일하지 않아요? 반면에 여기는 어떻습니까? 여기 자야 돼요, 이제. 이게 잠을 이제 너무 못 자가지고 큰일이에요. 내 컨디션이 너무 나빠서 시험을 못 보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그런 겁니다, 이게. 예?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추가적으로 1시간을 더 공부하면은 오히려 그로부터 얻어지는 한계 비용이 한계 편입보다 큰 거예요. 여기서도. 부등호 상태죠. 그러니까, 근데 이 까만 점은 어떻다? 이 A라는 점. 결국 A라는 점에서는 MB와 MC가 같다. 마지널 베네핏과 마지널 코스트가 같기 때문에 3시간에서 멈춰야 된다. 3시간에서 멈춰야 된다. 아시겠죠? 앞으로 굉장히 많이 보시겠지만 우리의 수업 시간에서 이렇게 우하향하는 곡선과 우상향하는 곡선을 한 평면에 같이 그리고 항상 그 교차점이 의미하는 바를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게 되고 그 교차점 하에서의 y축의 값과 교차점 하에서의 x축의 값을 구하는 게 시험 문제로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때 가서 구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인센티브, 유인이란 단어가 나왔습니다. 인센티브를 유인이란 단어로 이게 그러니까 번역하는 것도 조금 되게 웃기죠, 그죠? 유인이라는 단어 이제 잘 안 쓰거든요. 안 쓰거든요. 오히려 인센티브란 단어를 더 많이 쓰죠, 그죠? 현실에서 인센티브란 단어를 더 많이 쓰게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사람으로 하여금 우리 어떤 개인들로 하여금 어떤 행위를 하도록 어떤 동기를 유발하는 거예요. 인센티브. 그러니까 결국은 뭐다? 어떤 내가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환경적인 요소예요. 혹은 내면에서 그렇게 하도록 하게 되는 내면적 요소까지도 포함해서 유인인 거죠. 예를 들면 경제학자들은 보통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이 혹은 어떤 사회 구성원들의 다수가 이런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은 왜 그런가에 관심이 많습니다. 특히 경제학에서 보면 자, 상품 X의 가격, 어떤 특정 상품의 가격이 하락할 경우 이것을 더 많이 구입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뭐 주변에서 많이 보죠. 아니, 가격이 뭐 싸지면 당연히 사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그거 이상으로 대답을 해야 됩니다. 경제학을 공부하게 되면. 물론 그걸 포함해서. 아시겠죠? 그 다음에 소득세율이 인하될 경우 근로자들이 더 오랫동안 근무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소득세율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제 근로소득세죠. 그러니까 월급, 봉급 생활자들 특히 물론 이제 자영업자들에게도 소득세율이 있습니다만 어떤 여러분이 이제 생각하기 제일 쉬운 것은 봉급쟁이들, 월급쟁이들이 월급에서 자동으로 원천징수라고 하죠. 그렇게 해서 어떤 특정 세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 가지고 차감돼 가지고 국세청으로 귀속이 되는 거죠. 그럴 때 그 소득세율, 그러니까 소득세율이 인하되면 어떻게 됩니까? 소득세 자체 내는 게 적어지니까 내가 일을 추가적으로 더 했을 때, 예를 들면 옛날 소득세율이 10%였어요. 그러면 내가 뭐 예를 들면 추가적으로 일을 했을 때 10,000원을 더 벌 수 있는데 10,000원에서 1,000원이 나간단 말입니다. 세금이. 근데 5%로 소득세율이 인하되면 어떻게 돼요? 5,000원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5,000원이라는 순소득이 내가 처분할 수 있는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더 많이 일하려고 한다라는 것이 이제 깔려 있는 거죠. 물론 이렇게 단순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소득세율이 일정을 넘어서서 낮아지기 시작하면은 오히려 일을 안 합니다. 왜 그런지는 조금 눈치 빠른 분들은 눈치를 채실 수가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또 배워요. 어떤 미시경제학에서 배웁니다. 아마 이 시간에 배울 것 같습니다. 후반에 왜냐하면은 기업 이론을 다룰 때 우리가 저번에 논의를 했잖아요. 생산 요소요. 토지, 자본, 그러니까 자원을 다룰 때 토지, 노동, 자본, 기업 가족, 스피릿, 마인드, 그죠? 기업 가족, 정신 네 가지를 다루는데 그 중에서 이걸 이제 생산 요소라고 또 부를 수가 있는데 이 생산에 들어가는 요소들이기 때문에 그 중에 이제 노동을 다룰 때 노동의 공급이 있단 말이에요. 생산 요소 특정한 어떤 가장 특이한 성격을 가진 생산 요소인 노동의 공급은 어떻게 이루어지며, 그죠? 어떤 모양을 취하고 있는가. 그 공급 곡선은 그때 이 소득세율과 관련된 논의가 거기서 이루어질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과 관련해서 현실에서 여러분께 조금 강조드리고 싶은 게 요건 아니고 요겁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근로장려세제라는 게 있어요. 근로장려세제. 요것이 바로 이 소득세율 인하와 연결되어 있는 국가의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사회복지와 관련해서 어떤 내용인지는 여러분이 여기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지금은 이제 시간 관계에서 이걸 제가 뭐 읽어드릴 수는 없고 이 근로장려세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지금 우리 한국 사회 노동과 관련해서 중요한 어떤 그 제도이기 때문에 한번 찾아보시길 바랄게요. 그 다음에 어떤 상품의 가격이 다음 주에 인상될 것이라고 기대되는 경우, 그죠? 이거 예를 들면은 지금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 많잖아요. 일상생활에서 지금 너무 이제 좀 사실은 참 이 세상에 어떠한 명분과 이유를 대든 어떤 형태의 전쟁도 모두 나쁜 겁니다. 전쟁이라는 거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이제 사실 러시아가 침공을 한 거죠. 남의 땅을. 어떤 명분으로도 그것은 정당화될 수가 없죠. 남의 땅을 침공한다는 것은 어떤 이유도 없이. 이유가 있어도 마찬가지지만 어쨌든지 간에.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를 침공함으로써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발생한 지도 벌써 꽤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 그때 어떤 현상이 제일 일상적으로 사람들이 영향을 미쳤느냐? 우리 그냥 사회 구성원들 대부분에게 일단은 휘발유 값이 엄청 오르기 시작을 했죠. 그때 휘발유 값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동차 운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안 좋은 영향을 이제 미친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연어 값이 엄청 올랐습니다. 저같이 개인적으로 연어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가뜩이나 연어가 뭐 이렇게 싼 그런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지 간에 훨씬 비싸졌어요. 이게 이제 비행기가 저기 아시다시피 노르웨이나 이런 데서 이제 그 연어가 이제 우리나라 쪽으로 수입이 되는데, 이 비행기 타고 오게 되는 경우가 상당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예를 들면 이제 시베리아나 이쪽, 그죠? 이쪽 그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노르웨이에서 이렇게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 우크라이나 소련 그 상공 쪽으로 이렇게 넘어와야 되는데 이렇게 막힌 거예요, 비행기끼리. 우회하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또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또 이런 게 있죠. 뭐 어떤 사태가 벌어질 때 우리는 사재기라는 거 하잖아요. 사재기, 그죠? 이게 이제 어떤 특정한 정치적 사회적인 사건에 의해서, 갑작스러운 사건에 의해서 다 뭐 굉장히 조만간 어떤 부정적인 사태가 벌어질 거라고 이제 봤을 때 사재기를 하잖아요. 엄청 사재기란다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굉장히 단기간 내에, 예측할 수 있는 단기간 내에 어떤 것의 가격이 급격하게 오를 거라고 인상되는 경우에 이제 사재기를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 이유는 무엇이냐? 여기서 사실은 좀 더 여러분께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기대라는 단어입니다. 기대. 굉장히 경제학에서 중요합니다. 기대. 동일한 말로 예측. expectation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경제 주체가 어떤 예측을 한단 말입니다. 어떤 기대를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리라. 다음 주, 혹은 그 다음 주, 혹은 한 달 이후에 이렇게 되리라 예측이 되고, 그것을 의사 결정의 어떤 요소로서 포함시키기 시작하면 익스펙테이션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경제 정책이 전혀 효과가 없어질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모든 사람이 한 달 뒤에 뭐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상할 것이다라고 판단을 한다면 벌써 그것을 그러한 예측 요소를 현재의 선택에 반영하여 선택을 하기 때문에, 한 달 뒤에 실제로 만약에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을 진짜 몇 퍼센트, 정확한 몇 퍼센트까지도 그걸 이제 예측을 해서 한다면 그것의 효과는 없어진다는 거예요. 없어진다는 거예요. 굉장히 70년대 중후반에 경제학의 어느 한 학파가 이걸 들고 나왔고, 그걸 주창한 사람들은 노벨 경제학상을 두 명이서 받았습니다. 이제 그 이후에 이 기대, 예측 이런 것들이 경제 현상을 설명하거나 경제 정책의 효과를 설명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등장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 것들이 또 있다는 것도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런데 유인이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그 중요하게 유인이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도 굉장히, 이게 이제 잘못된 인센티브 설계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괴짜 경제학의 예를 말씀드렸죠. 그 어떤 뉴욕에서 실제로 벌어졌던, 그 유아원에서 벌어졌던 그 얘기 했던, 진짜 그것을 예측을 했겠어요, 그런 상황을. 근데 이런 경우 지금 보여드리는 예는 더 어떤 좀 극적이죠.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거는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런 것들도 존재하게 하기 때문에 부수적으로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발생할 수 있고, 그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불가피하다면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도 우리가 마련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은 뭐 여러분들 자신이 운전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운전을 못하는 경우 어떤 가족이 같이 이동을 할 때 이제 아버지나 어머니께서 이제 운전을 하시고,
이런 경우도 많이 보고, 더군다나 뒤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에 앉는 경우에도 현재는 이 좌석 안전벨트 착용을 의무화하는 법률이 이미 제정이 되어 있어요. 그죠? 여기서 이제 그러한 법률의 제정을 생각해 보자라고 이 교과서에 나옵니다만 이미 우리나라에 그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심지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뒤에 앉는 경우에도 좌석벨트를 착용하도록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자, 이랬을 때 우리가 도로에서 발생하는 총 사망자 수가 정책적인 우리의 고려 대상이다. 이거를 줄이는 게 정부의 목적이다 했을 때 이 총 사망자 수라는 거는 결국 자동차 사고 일단 발생을 하고 그 발생으로 인해서 사상자, 그러니까 사망하시는 분들이나 이 부상당하는 분들이 생겨나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자동차 사고 건수와 결국 그 자동차 사고 건수 각각에 대해서 발생하는 사망자 수를 곱하면은 뭐 1년이면 1년, 한 달이면 한 달, 뭐 한 분기면 한 분기에 발생하는 한 사회 내에서 한 국가 내에서의 총 사망자 수가 계산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총 사망자 수를 결정하는 요인은 두 가지인데 예를 들어 첫 번째처럼 법률을 제정한 후에 이 사건당 사망자 수가 줄어든다면 법률의 목적은 일단 달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안전벨트의 착용으로 운전자가 그러니까 요거는 그 안전벨트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은 자동차 사고 건수 곱하기 사건당 사망자에서 뒤에 사건당 사망자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가 일어나도 안전벨트를 매는 경우 사망에까지 이르는 경우가 확률이 현저히 떨어지더라 이런 얘기죠. 근데 만약에 두 번째에서 얘기하는 것은 첫 번째 자동차 사고 건수와 관련된 거예요. 안전벨트의 착용으로 만약에 운전자가 더 안전해졌다고 인식해서 부주의한 운전이 증가하면 자동차 사고 건수가 증가하게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터무니없다 이렇게 반론을 이 문제에 대해서 제기하실 수도 있겠지만 꼭 이런 그 문제가 아니더라도 주변에서 보면은 어떠한 크게 의도하는 정책 결과가 있을 때 이것이 만약에 뭐 두 개 혹은 세 개의 요소로 이루어졌을 때 어떤 정책이 그 중에 한 개만 포착하고 나머지 두 개, 세 개째에 발생하는 것을 고려하지 못하는 경우에 이런 일이 발생을 한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 법률로 인해서 이 사건당 사망자 수는 감소하지만 사고 건수가 증가하는 경우 일반적인 기대와 달리 총 사망자 수가 감소하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하고 바로 두 번째 여기 요 부분이 바로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책이라는 게 굉장히 조심스럽게 설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꼭 경제정책이 아니더라도 어떤 정책이든지 사회에서 사람들의 인센티브 구조를 바꿔낼 때 이것이 혹시 부수적으로 그 연관돼서 혹시 부정적인 무언가가 존재하지 않는가 그렇다면 그것까지 사실은 포착하려는 그러한 노력이 사실은 그 관료들에게 특히 이제 요구가 되는 거죠.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예,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여기서 이제 말을 줄여야지 또 딴 얘기가 많아지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교환이라는 단어가 존재하는데요. 아마 요 다음 PPT에 아마 곧바로 나오죠. 교환이. 교환 또는 거래는 어떤 것을 내가 얻기 위해서 다른 것을 포기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한번 물물교환 사회를 생각해 보시면은요. 자, 우리는 저기 해안가에 옛날에 좀 아주 원시 시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저기 해안가에 살고 있고 물고기가 많이 잡혀요. 그죠? 근데 상대적으로 우린 농경지도 별로 없고 농사는 안 져. 근데 여기서 뭐 조금만 더 가면 내륙에 뭐 조금만 더만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뭐 한 반나절 걸어서 가면은 거기는 이제 농사를 짓는 데인데 그 사람들은 또 생선이 없어요. 그러면 나는 그 쌀을 원한단 말이에요. 쌀. 이 사람들이 그런 교환, 거래를 하기 전에는 그냥 물고기만 먹고 산 거예요. 물고기만. 극단적인 경우. 그죠? 근데 이제, 저쪽에 이제 어떤 다른 존재를 인식하게 되고, 쟤네들은 저걸 갖고 있다. 그러면 내가 가서, 나 저거 갖고 싶다. 근데 그냥 주느냐? 아니에요. 저 사람들은 내 물고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가서, 야, 그럼 내가 쌀을 줄게. 그러면, 그래, 그럼 네 물고기를 줘. 결국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가진 무언가를 포기하는 게 교환입니다. 아시겠죠? 교환의 출발점, 인류 사회에서 교환의 출발점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거는 그거죠. 이 행위에서 여러분이 볼 수 있는 거는, 자, 그러면 문제는 뭡니까? 자, 네가 그러면 쌀 예를 들면은 100g, 쌀 100g에 내 물고기를 몇 마리를 주는 게 이게 맞는 것이냐라는 쟁점이 등장을 하겠죠. 그죠? 쟁점이 등장합니다. 교환 비율이 필요해집니다. 교환 비율이. 그죠? 교환 비율이 필요해지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다? 근데 예를 들어서 나는 또 쌀뿐만이 아니라 저쪽에 어떤 과일을 먹고 싶단 말이에요. 사과를 먹고 싶단 말이에요. 사과는 근데 철이 있어요. 열린 철이. 그러니까 이걸 맨날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난 지금 사과가 필요한데 당장 쟤네들이 사과를 기다려 달라는 거예요. 나올 때까지. 그러니까 이게 물물교환의 한계입니다. 즉각적으로 욕구의 일치가 거래 당사자들 간에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물물교환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니까 어떻게 된다? 그리고 이 교환 비율이 어떻습니까? 물건마다 교환 비율이 정해져야 되는 거죠. 여기가 뭐다? 화폐의 출발점이에요. 돈. 인류 사회에서 돈의 출발점이 바로 거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어쨌든 교환이나 거래는 내가 원하는 것을 갖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무언가를 포기하는 행위다. 이것이 거래.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교환이 이루어지는 것은 뭐다? 서로가 윈윈할 때, 서로가 얻는 게 있을 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다음 PPT에서 배우게 돼요. 사람들은 교환이나 거래를 통해서 자신의 가치를 더 두는 것을 얻기 위해서 덜 두는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무언가 내 거를 포기하는 겁니다. 난 물고기가 너무 많아. 그죠? 그러니까 저 쌀이 더 중요하거든. 그죠? 이 때문에 항상 거래의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거 여러분이 인식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세 번째 세테리스 파리부스, 라틴어라고 얘기했죠. 세테리스 파리부스. 자, 이 세테리스 파리부스에 대한 뜻만 설명하고 그 다음 여기 두 번째 포인트부터는 다음 시간에 실제 수업 시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테리스 파리부스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다른 사정은 동일하다.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 다른 조건이 변하지 않는다. 다른 조건이 고정되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 세테리스 파리부스, 다른 사정은 동일하다. 그러니까 다른 요소들. 자, 크게 보면 이런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떤 무언가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굉장히 다수인 거예요. 그죠? 무언가에 영향을 주는, 이 동그라미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다. 뭐 5개다, 만약 예를 들어서. 근데 중요한 건 뭐다? 얘가 변동을 시켰을 때 얘가 변동이 이렇게 되는, 얘가 변동을 했을 때 얘가 얼마나 변동하는지 알고 싶거든요. 근데 만약에 얘를 변동을 시킬 때 얘는 변하지 않고 있어야지, 얘를 변동시켰을 때 얘가 변동하는 걸 보고 이 변동은 이 변동에 의한 것이다. 이것이 원인이 되어 이러한 결과가 초래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경제학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하고자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과관계의 규명입니다. 인과관계의 규명. 원인과 결과를 규명하는 겁니다. 왜 그것이 중요한지, 그 중요한지는 다음 시간에 집중적으로 논의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용어는 모든 다른 것은 일정하다. 또는 그 밖에 어떤 것도 변하지 않았다. 방금 본 의미에서 아시겠죠? 다른 모든 것들은 변하지 않고 고정되어 있다. 내가 이걸 변동시킬 때, 어떤 특정한 하나를 변동시킬 때 다른 요인들, 그러니까 내가 어떤 거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애들도 거기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나만의 효과를 보고자 하면 내가 변동할 때 다른 애들은 고정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얘의 순효과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테리스 파리부스가 유지되느냐 안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 분석에 있어서 핵심 조건이에요. 이거 유지되느냐 안 되느냐가.
자, 그리하여 이 동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우리 목요일 수업이죠. 목요일 수업에서 두 번째 포인트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